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간 지방 매덕골에 새로 부임한 사또 순맹이 고을 경계를 밟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참된 관리의 인덕과 자세를 지닌 자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관리의 신분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가히 지조 있는 사대부의 얼을 가슴속에 새긴 군자였지요. 그는 지방 수령들이 새로 부임하는 부임지에 당도할 때 을에 행하던 요란한 호위인부와 하인들의 행렬조차 과감하게 물리고 단신으로 호련히 이 매덕골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자신의 식솔들은 이미 며칠 전 이곳으로 모두 이주한 상태였지요. 이 한적하고 별다를 것 없는 작은 고을에서 그리도 흉흉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로구나. 백성을 호위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관리로서 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순맹은 깊은 한숨을 흘리며 통탄의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자신이 부임한 이 매덕골은 짧은 기간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5번이나 수령이 바뀐 전적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덕골에 부임한 원님들은 하나같이 얼이 빠진 얼굴을 하고서는 혀를 내두르며 자신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달라 상소를 올리거나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몰골로 반송장이 되어 의원 신세를 지게 되니 참으로 회개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지요. 내 반드시 이곳에서 벌어지는 해괴망측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나의 부임 기간 내에 샅샅이 파헤치고 말리라. 순맹은 부임지 가장 외곽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볼 심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당찬 각오를 다졌답니다. 한참 동안이나 부임지 외곽 지역을 돌아보던 순맹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를 순찰하듯 돌아다녀 보았으나 하나같이 여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제 사내들만 득실득실했던 것입니다. 작은 마을이었으나 인구 밀도가 높은 고을이었음에도 작디 작은 소녀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파를 제외하면 혼기가 닥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나 어른 여성들의 모습이 도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부임지에 대해 전해 듣기로는 고을의 인구가 제법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거늘 어찌 이리도 아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인가. 전란이나 난리통에 사내들이 몰살되어 미망인들만 모여 사는 과부초는 익히 들어보았어도 아녀자들의 씨가 마른 촌락은 난생 처음이었던 순맹은 때마침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고을 주민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보게, 대체 이 고을은 어찌하여 아녀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이리도 힘든 것인가? 그러자 순맹의 말을 들은 주민은 잔뜩 긴장된 얼굴을 해보이고는 사색의 낯빛으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당연히 저희 고을에도 원래는 아녀자들이 흘러넘치던 보통의 촌락이었습지요. 고을이 입꼬라지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요. 그 언제부터인가 저기 뒷산자락에 깊부연 짙은 안개가 들이닥치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날부터 어째 거짓부렁처럼 마을에 처녀며 아낙내며 구분할 것 없이 장성한 여자들이라고만 한다 치면 하루에 2~3명꼴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저희 같은 잡것들이건 청것들이건 하물며 고위 영감님네들의 부인이나 여식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죠. 1명, 2명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 어느샌가 요렇코럼 고을의 아녀자들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요. 아니, 고을에 그러한 흉사가 발생하고 있었거늘 전임자들과 관해서는 아녀자들이 사라지는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겐가? 아, 엄마, 나으리, 전임 관리 나리들도 죄 열성을 다해서 이 해괴한 일에 매달렸지요. 어찌 아녀자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요? 아주 마을에 우물이며 냇가며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물며 직강까지 몽땅 뒤져보았습죠. 허나 시신은커녕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지 뭡니까요? 말씀드린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아주 가끔 실종된 아녀자들의 소지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안개가 너무 짙게 깔리면서 온 산을 뒤덮는 통에 수색을 진행키가 참말로 어려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지요. 그렇다면 전임자들이 모두 망측한 몰골로 수령직을 사임한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아이고, 그러면 입죠. 뒷산에 깔리는 그 안개로다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모양 요사스럽기가 말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수색을 펼치던 나으리들이 모두 그 안개 속에 몸을 들였다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정신을 놓고 실성한 사람 몰골이 되어버리니 저희도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요. 개 중에서도 참으로 흉측하기 짝이 없는 것은 고을에 새로 부임하는 원님의 부인들이 사라진 이후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점이지요. 부인을 찾으러 나섰다가 그만 다들 정신줄을 놓아버리니 이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요. 과연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로군. 네, 이곳에 부임하기 전 흉흉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 매덕골의 수령으로 부임되는 관리들은 하나같이 심신의 지병과 핑계 등을 대며 모두가 이곳에 전출되기를 꺼려한다지. 하물며 조정에서는 이 고을 자체를 폐업하자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네. 고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순맹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인 일련의 상황에 깊은 탄식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을 수령의 후임자로 나으리처럼 이리 관심도 가져주시고 훌륭하신 관리분이 당도하셔서 참말로 다행입니다요.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을 주민이 순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물러갔고 순맹은 주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의 고충이 이리도 깊거늘 이대로 좌시하여서는 도통 아니 되겠구나. 내 반드시 이 흉사의 내막을 밝혀내고야 말겠노라. 순맹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민가.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한 소녀, 금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약초꾼 호라비를 모시고 살던 소녀였지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그만 산속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낙상하는 바람에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고 금란은 졸지에 아버지의 병간호와 살림을 책임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쾌청한 날씨에 기뻐하며 금란은 아버지에게 먹일 약초와 음식으로 바꿀 만한 산나물을 캐기 위해 산으로 나섰지요. 그날따라 여기저기 쓸만한 약초들이 속속들이 눈에 들어오던 탓에 늦은 시간까지 정신이 팔려 산 곳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구나. 낭패를 보기 전에 서둘러 하산해야겠는걸. 금란은 약초꾼 아버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주의사항을 상기했습니다. 해가 떨어진 산에 몸담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란다. 부디 명심하거라.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야 한다. 분주히 발을 놀려 서둘러 하산하던 금란은 문득 개울가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머, 대관절 이것이 무엇일까? 금란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개울로 가까이 다가간 뒤 반짝이는 물건을 집어 눈앞에 들어올렸지요. 세상에나, 그것은 반짝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어여쁜 놀이개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값비싸 보이는 폐물이었어요. 세상에나, 이게 대체 무슨 횡재람? 금란은 뜰 듯이 기뻐하며 홀린 것처럼 놀이개를 제 허리춤에 폐용해 보았지요. 금란이 놀이개를 허리춤에 걸자 놀이개에서 신비한 금빛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어쩜 이리도 신기한 물건이 있을까? 금란은 개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이개에서 휘뿌옇고 짙은 안개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주변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워 금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지요. 화들짝 놀란 금란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놀이개를 뜯어내려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놀이개는 금란의 허리춤에 뿌리를 내린 것 마냥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금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였으나 해가 거의 떨어진 깊은 산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그렇게 그녀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주변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 개울 앞에 위치해 있던 작은 동굴에서 제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란아, 금란아, 어디 있느냐? 애비 좀 도와다오. 아, 아버지. 이건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인데?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이 깊은 산중에 찾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있던 금란은 자신의 귓가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동굴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금란이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동굴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 형체가 가히 요사스러운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내라는 표현조차 어려울 정도로 기분 나쁜 요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요괴는 금란을 바라보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내가 잃어버린 놀이개를 네가 찾아주었구나.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지 무엇냐? 네가 그 놀이개를 내 허리춤에 차는 순간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준비를 모두 끝마친 것이란다. 예, 시신부라니요? 이 시기에 이리도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사양할 것 없단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을 해로하며 함께 지낼 것이야. 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지내며 나의 자식들도 낳을 것이란다. 영원히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이지. 섬뜩한 미소를 보인 요괴는 그 즉시 금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금란이 절규하며 있는 힘껏 몸부림을 쳤지만 무서우리만치 강인한 그 힘에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요괴는 금란을 들쳐매고는 동굴 깊숙이 데려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금란이 눈물을 쏟으며 요괴에게 빌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셔요. 저에게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이리 잡혀가면 제 아버지는 거동도 하지 못하여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내 얼굴이 반반하여 신부로 삼아주는 것이니까 감사하도록 해. 계속해서 그 입을 다물지 않고 조잘될 셈이라면 너는 신부감이 아니라 오늘 저녁 내 식사감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섬뜩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는 요괴의 소나기에 잡힌 금란은 핏기가 가셔 창백해진 얼굴로 제가 끌려 들어온 동굴의 입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임 첫날에 해가 떠올랐고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동원에 나선 순맹은 초췌해진 육방관속들이 말해주는 그간의 요사스러운 사건들을 듣고는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마을에서 아녀자들만이 사라지는 이 기이한 상황은 순맹 자신도 부인이 있었기에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자네들이 말대로라면 언젠가는 나의 부인도 그렇게 호련히 자취를 감춰 실종될 것이 뻔하다는 말이렸다. 아래옵기 참말로 송구하오나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지 뭡니까요? 이방의 말을 들은 순맹은 그 순간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인 치맛자락에 붉은 명주실 뭉치를 달아두는 것이었지요. 그리하면 부인이 어디론가 사라져도 명주실이 늘어진 흔적을 따라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날 밤 순맹은 자신의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붉은 명주실 뭉치를 내보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순맹의 설명을 들은 부인은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나으리, 아무리 고을에 흉사가 끊이지 않는다 한들 저는 수령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감히 저에게까지 마술을 뻗칠 정도로 아둔하겠습니까? 부인,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전임자들의 부인들 역시도 다들 그리 실종되어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질 않소.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고향 땅에 두고 오고 싶었으나 당신이 한사코 나를 따라 나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리 데려왔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은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니 잠자코 나의 뜻을 따라 주시구려. 진지하게 자신을 걱정하는 순맹의 표정을 본 부인은 그 마음에 감복하여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치맛자락에 붉은 명주 실타래를 바느질하여 달아놓았지요. 이제 안심이시옵니까? 그렇소, 부인. 참으로 나으리께서는 큰일을 하실 사내대장부가 아내를 너무 아끼시어 탈입니다. 물론 그 점이 소첩을 이리도 견딜 수 없도록 잔뜩 설레게 만들지만 말입니다. 유염이 웃어 보인 순맹의 부인은 호롱불의 심지에 훅 바람을 불고는 순맹의 품에 와락 안겼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춘심으로 가득 차 넘치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요란한 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이 밝았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난 순맹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제 옆에 누워 있어야 할 부인은 온데간데 없었고 부인의 자리에는 치맛자락에 달아놓은 명주실이 풀어헤쳐져 마치 길안내라도 하는 듯 방바닥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요괴의 손에 이끌려 깊숙한 동굴 속으로 끌려간 금만이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떠 어둠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던 시각, 사방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오며 그녀의 코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우! 악취를 참지 못해 코를 틀어진 금난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그녀의 눈에 잔뜩 널브러져 있는 해골더미들이 들어왔지요. 히! 새파랗게 질려버린 금난이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의 소리, 정확히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희미한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귀를 쫑긋 세운 금난이 어두운 동굴 속을 천천히 더듬으며 나아가자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마치 옥사와도 같은 공간이 나타났고 이윽고 금난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아녀자들이 초췌해진 몰골을 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옥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무슨... 화들짝 놀란 금난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물러서자 금난의 귓가에 들려왔던 목소리의 주인공인 한 처자가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주셔요. 요괴가 오기 전에 어서... 그러나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굴 속에 자욱한 안개가 뒤덮이더니 이윽고 화가 잔뜩 난 표정의 요괴가 나타나 고함을 쳤습니다. 너, 내가 얌전히 신부가 되라고 하였지 방정맞게 내 처소를 들쑤시고 다니라 하였느냐? 그리고 내 인연, 얌전히 갇혀 있을 것이지. 감히 전연과 작당하여 도망칠 궁리를 해.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이거냐? 어디 혼 좀 나 보거라. 요괴는 옥사를 맨손으로 박살내고는 그 속에 있던 처자를 들어올려 제분이 풀릴 때까지 몹쓸 짓을 하고는 이윽고 제 아가리를 쩍 벌려 처자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요괴는 턱을 벌려 거대하게 아가리를 열더니 태풍 같은 트름과 함께 해골더미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배부르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던 금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하여 쓰러진 금란을 힐끔 내려다본 요괴는 응엄한 미소를 씩 날리며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비록 건방지게 나의 명령을 듣지는 않았지만 낯짝이 꽤나 반반하니 특별히 바로 지금 나의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영광을 주도록 하겠어. 순맹이 살펴보니 명주실은 고을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까지 가지런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저곳이 이 요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주동지임이 틀림이 없구나. 일행은 발걸음을 바삐 놀려 명주실을 쫓아 뒷산까지 당도하였고
이윽고 깊은 산속의 어느 개울가 앞에 놓인 작은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으리, 명주실이 저쪽 동굴 입구까지 늘어져 있구먼요. 관줄 중 하나가 다급히 외치자 순맹이 고개를 돌려 동굴의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굴의 입구에서는 마치 아궁이 마냥 자욱한 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뒷산에 자욱한 안개를 뿜어내는 곳이 바로 저곳이렸다. 어느새 짙은 안개가 살아있는 괴물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몇 발짝 떼기도 힘들 정도로 온 산을 뒤덮고 있었지요. 자신의 눈앞조차 채 확인하기 어려운 짙은 안개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곳을 조사할 것이니 모두들 단단히 준비토록 하라. 순맹이 힘겹게 외치며 일행들을 독려하는 사이 빛조차도 안개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형국으로 일행의 주변을 가득 채운 안개 너머에서 천지를 찢어놓는 듯한 커다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지요. 순맹의 동료 따위는 산천을 찢는 듯한 괴이한 울음소리의 공포와 위압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출발하던 때부터 이미 전의를 상실했던 일행들의 발은 얼어붙어 있었지요. 개중에는 다리가 풀린 채 바지 적삼을 제 소변으로 축축하게 적신 관절마저 있었어요. 그들은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을 돌려 걸음아 나 살려라를 외치며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아니 저런저. 순맹이 말릴 틈도 없이 그들은 혼을 빼며 도망쳤고 홀로 남은 신세가 된 순맹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 반드시 이 일을 만든 원흉을 내 손으로 처단하고 말리라. 임자,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오. 내 반드시 당신을 구해내리다. 순맹은 동굴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이어지는 붉은 명주실을 잡아올리며 안으로 깊이 이어진 동굴을 향해 발을 들였습니다. 어둠과 음습한 분위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동반된 동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 순맹은 잠시 후 깊은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온몸에 잔뜩 힘을 실어 긴장한 채 더욱 안쪽으로 향했지요. 이윽고 순맹이 당도한 곳에서는 그간 사라졌던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조악한 목재 옥사에 갇혀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구척 가까이 될 법한 커다란 요괴가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지요. 맙소사, 천지신명이시여. 순맹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요괴의 풍채에 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을 벌이기 위해 저 요괴놈이 동굴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를 노려야 한다. 그렇게 순맹이 동굴 밖 수풀에 몸을 숨긴 채 요괴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린 지 반시즌이 흐르자 동굴 입구에서 자욱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요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괴는 기지개를 켜고는 입맛을 다시며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지요. 요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어 지켜보던 순맹은 황급히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두들 괜찮으신 것이오? 순맹이 옥사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자 여인들이 눈물 범벅이 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맹의 눈에 갇혀있던 자신의 아내가 들어왔지요. 그녀의 치맛자락에는 순맹이 달아둔 붉은 명주실의 끄트머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인, 무사하신게요? 다친 곳은 없소이까? 날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처, 이제는 끝났다고 여기고 단념하고 있었지 뭡니까. 간밤에 제가 어떻게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이러한 곳에 갇혀 저 요괴의 놀이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 그리고 모두들 잠시만 기다리시오. 순맹이 여인들이 갇힌 옥사 자물쇠를 검집으로 있는 힘껏 내리쳤으나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한 순맹이 애가 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려니 벽면 한쪽에서 초췌한 얼굴을 한 소녀가 고개를 내밀며 다가서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바로 금난이었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모진 고초와 몹쓸 겁탈을 당해 말이 아니었어요. 나으리, 저희를 구하러 이리 행차해 주신 것은 감복할 일이오나 저 요괴의 힘이 무시무시하여 이대로라면 나리의 목숨마저 위험합니다. 어서 도망치셔요. 저 음탕한 요괴는 인근 고을에서 제 마음에 드는 안악을 잡아 금방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 동굴 속에 요괴의 볼모가 되어 갇혀 있는 아녀자의 수는 셀 수조차 없었지요. 순맹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구출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부인만을 찾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그의 성미상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빛에 의지한 채 순맹은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잡혀있는 아녀자들에게 소리쳤지요. 결코 그대들을 포기할 셈이 아니니 반드시 용기를 잃지 말고 기다려주시오. 요괴가 돌아오기 전까지 한 번에 그대들을 구출할 재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주어야 하겠소. 동굴 밖으로 나간 요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요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내 주셨으면 하오. 그러자 아녀자들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지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오금이 저리는 요괴의 약점을 알아내라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순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리를 종용하는 것인지 내 모르는 바가 아니외다. 허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져가며 이를 돌볼 때가 아님을 그대들도 모르지는 않으리라 여기오. 저 요괴가 가장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반드시 그것을 구해 돌아와 그대들을 구해내겠소. 여기엔 나의 아내도 붙잡혀 있으니 나의 말을 신용하여도 좋소. 그러자 순맹의 아내와 금난이 나서며 그의 말을 거들었지요. 날이 소첩을 믿어보시옵소서. 비록 잡혀있는 몸이기는 하나 고을 수령의 안방마님인 저의 체면에 이리 넉놓고 무력한 모습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요괴의 약점을 알아내어 보겠사옵니다. 저 역시도 힘을 보태겠어요. 보필해야 할 아버지가 병석에 몸져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저만을 기다리며 계실 것이 눈에 선한데 여기서 이리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적극 나서며 결의를 다지자 이에 동화된 주변의 아녀자들도 눈을 빛내며 자신도 거들겠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순맹이 탄복하여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을 독려하며 위로하는 사이 동굴의 입구 쪽에서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금난이 순맹을 향해 재빠르게 외쳤지요. 나리, 어서 몸을 숨기셔요. 요괴가 돌아올 때 나는 기척입니다. 순맹은 즉시 바닥에 제 몸을 굴러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의 채취를 치워 요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이후 순맹은 금난이 몸을 의지하고 있던 좁은 바위 틈에 숨어 자신의 모습을 숨겼지요. 얼마 후 동굴 안이 흔들리는 소리가 가득 차며 요괴가 성큼성큼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요괴의 손에는 기절한 채 눈을 감고 끌려온 처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요괴가 입맛을 다시며 처녀를 내려놓았고 옥사에 갇혀있던 여인들은 떨리는 염통을 가다듬고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고개를 끄덕이고 작전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난이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을 숨기며 앞으로 나서 입을 열었지요. 돌아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엥? 기다렸다고? 나를? 물론입니다. 저를 품으셨으니 이제는 어찌하든 저희 지아비 아니신지요. 세상의 지아비를 기다리지 않는 여인도 있답디까. 요괴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금난의 나긋나긋한 음성에 잔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괴의 반응을 확인한 순맹의 아내 역시 금난과 눈빛을 교환하며 가세하였지요. 아니, 이보셔요. 그 영광된 자리를 저런 풋내도 채 빠지지 않은 어설픈 계집에게 맡기려 하신답니까? 이 옥사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당신에게 진정한 지아비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겠나이다. 너는 얼마 전까지 내게 살기등등한 눈빛을 쏘아보내던 가짜는 양반 계집이 아니더냐?
어이하여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고? 천지를 아래에 두고 계시는 존엄한 당신에게는 가짜일지언정. 이 조선 천지에서 지위를 얻어 편히 지내려면 무릇셈에 능해야 하는 법이지요. 어차피 이곳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소첩이 당신의 애첩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오호라, 너희들의 언변이 나의 심금을 울리는구나. 금난과 순맹의 아내가 합심하여 요괴의 마음을 간지럽히자 다른 여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요괴를 향해 달콤한 아부의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 흉측한 몰골의 아가리를 쩍 벌리더니 품에서 열쇠를 꺼내 옥사의 자물쇠를 열어주었지요. 밖으로 나온 여인들은 빙 둘러 요괴의 곁에 다가와서는 제각기 팔과 다리를 도맡고는 주무르며 요괴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요괴가 눈을 뒤집으며 미소를 흘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금란이 요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의 여인들과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몹시도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그것이 무엇이더냐? 내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 대답해 주마. 사실 이토록이나 위대하신 당신께서도 혹여나 기피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내기를 벌였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쪽이 당신을 최측근으로 섬길 자격을 얻기로 하고 말이지요. 뭐야? 아니 대체 그따위 것은 어찌 궁금해한단 말이더냐? 그러자 순맹의 아내가 찰싹 달라붙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인네들이 당신을 평생토록 모시며 보필하여 내조할 터인데 혹여라도 당신께서 싫어하시거나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미리 멀리 치워버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아비를 섬김에 있어 그 정도 덕목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이 말을 들은 요괴는 빤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하, 이거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로구나. 좋다, 내 말해주지. 이 몸은 본디 이 땅에서 두렵거나 무서울 것은 없으나 단 한 가지를 꼽아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슴의 가죽이지. 진묘하게도 나는 사슴의 가죽만 보면 꼼짝을 못하고 몸이 바르르 떨리거든. 아주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씀이야. 예? 사슴, 가죽 말씀이십니까? 그렇군요. 아주 잘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그것을 발견한다면 곁에 두지 않고 썩 치워두어야 하겠군요. 얼렁뚱땅 분위기에 취해 제 입으로 술술 뱉어버린 요괴의 약점에 금난과 순맹의 아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여인들은 저마다 웃음을 흘리며 요괴의 몸을 안마하고 쓰다듬고는 아부를 시작하였고 요괴는 이내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몸을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의 품속에 파묻혀 그대로 골아떨어졌지요.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순맹은 요괴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몰래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욱한 안개를 조심스럽게 헤쳐 산에서 내려왔지요. 허겁지겁 마을로 돌아온 순맹은 도망간 나졸들과 육방 관속들을 모아놓고 사정을 전달하며 하명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일이다. 공포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도망친 죄에 나의 하명을 업신여긴 죄 모두 묻지 않을 것이다. 사로잡힌 아녀자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딸, 그리고 우리의 며느리이자 이웃, 친구였던 사람들이다. 오늘로써 우리 고을에 들이운 불미스러운 그림자를 모두 지워낼 것이니 지금 당장 요괴를 공략할 사슴 가죽을 구해오거라. 그대들의 협조를 바라겠다. 그리하여 고을의 모든 사내들이 저마다 앞다투어 사슴 가죽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사냥을 할 줄 아는 자, 냉병기를 다룬 경험이 있는 자, 더작거리, 무두상과 약재상들까지 합심하여 한나절이 걸린 끝에 사슴 가죽을 마련했습니다. 순맹과 관졸들은 저마다 사슴 가죽을 하나씩 품속에 숨긴 뒤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그 길로 모두 모여 뒷산으로 올라 동굴 입구에 당도했지요. 순맹은 일행들의 사기를 한 번 더 독려한 뒤 말했습니다. 동굴 안은 놈의 소굴이자 영역일 테니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이다. 밖으로 유인토록 해야겠도다. 그리하여 관졸들이 동굴 입구를 냉병기로 마구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순맹은 동굴 입구에 서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고을의 부녀자들을 납기하여 데려가느냐? 당장 그 썩어 빠진 낯짝을 이리 들이밀지 못하겠는가? 매덕골의 수령으로 부임한 나 박순맹의 이름으로 내 놈을 기필코 용서치 않으랴. 동굴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요괴를 자극하자 여인들의 품에서 단잠에 빠져있던 요괴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동굴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족속들이 감히 내게 도전하는 것이냐? 요괴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채 몸을 펼쳐 순맹과 일행을 위협하였고 그 모습을 본 관졸들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겁을 내기 시작했지요. 모두들 겁내지 마라. 한낱 잡스러운 요괴일 뿐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나를 따르라. 순맹은 고함을 치며 검을 치켜 올려 요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세를 뽐내는 순맹을 따라 관졸들도 함께 가세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요괴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눈을 빛냈고 손가락에서 길쭉하게 자라난 손톱을 일행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요괴의 날카로운 손톱에 가로막힌 검과 냉병기들은 보기 좋게 두 동강이 나고 말았지요. 푸덕거리는 이걸로 끝인 게냐? 내 놈들을 싸그리 고통스럽게 족쳐주마. 요괴의 비웃음이 순맹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력을 아득하게 초월하는 그 힘에 관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순맹은 허리를 굽혀 제품 안에 넣어둔 사슴 가죽을 꺼내 요괴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잡스러운 짓을! 요괴가 제게 날아온 물체를 손으로 막아내며 소리쳤지요. 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려는 찰나에 순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거라. 뭐시? 이게 뭐라고? 요괴가 고개를 숙여 제 손에 달려있는 사슴 가죽을 내려다보았고 바로 그 순간 요괴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요괴의 몸이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떨려왔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거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어대던 요괴는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고목이 쓰러지듯 쿵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지금이다. 모두들 달려들어라. 순맹과 군졸들은 일제히 기절한 요괴에게 뛰어들어 그 목을 단칼에 날려버렸고 산자락 전체의 멱을 따는 소리가 뒤덮이는가 싶더니 이내 자욱하던 안개가 모두 걷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괴의 시체는 흑빛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금색의 멧돼지 형상을 한 생물이 눈을 부라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요괴의 정체였군. 그제서야 순맹은 긴장이 풀려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리하여 요괴 토벌대의 활약은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일행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와 순맹의 아내와 금난 그리고 지금까지 잡혀있던 부녀자들을 모두 구하여 동굴을 빠져나왔고 기나긴 시간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다 바깥의 빛을 보게 되자 여인들은 눈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잠시 후 빛에 익숙해진 여인들은 풀과 나무, 흙냄새에 드디어 탈출했음을 실감하고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악행을 일삼던 요괴가 사라지고 부녀자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순맹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금란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순맹의 아내 역시 순맹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요. 이후로도 순맹은 자신의 임기 동안 고을을 어질고 공정히 다스렸고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고을을 떠날 때
고을 사람들은 순맹의 공적과 인품을 기려 마을 입구에 커다란 기념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후로도 매덕골에는 흉사나 요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 기념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대대손손 소중하게 지켜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혼여곡이라 불리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근방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아주 치를 떨던 계곡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절벽길인데다 우거진 수풀들이 첩첩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초행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하는 곳이었지요. 게다가 그 주검조차 제대로 발견할 수 없어 장례도 제때 치를 수 없었으니 실로 위세가 대단한 곳이었답니다. 아버지, 또 혼여곡을 넘어서 가시려고 그러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시면 아니 되나요? 정말이지, 그곳은 너무나도 요사스러운 곳이라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요. 어이구, 얘야. 물론 이 애비도 혼여곡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일랑 없지만 그렇다고 몇 심이나 더 우회하여 가다가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지 무엇냐. 내 최대한 조심하여 장터까지 다녀올 터이니 걱정일랑 말고 집 잘 보고 있거라. 이렇듯 혼여곡을 넘으려는 부모를 둔 집의 자식들은 그 전날의 밤부터 걱정 어린 한숨을 깊게 뱉으며 제 부모들의 안위를 염려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혼여곡을 무사히 빠져나오려면 좋기 40리는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적들도 들끓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낮에도 나타나는 혼여곡의 상군 호랑이였습니다. 험준한 지형 탓에 착호군들도 쉽게 진입할 수 없었기에 혼여곡의 상군은 고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이 혼여곡을 건널 수밖에 없었는데요. 혼여곡 너머에는 이 지역서 가장 규모가 큰 장터가 있었고 또한 각종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계곡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혼여곡의 초입에는 작은 주막집이 하나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바로 혼여곡을 지날 때 여럿이 모여 무리를 짓기 위한 거점이었지요. 안전을 위해 어떤 길소는 며칠씩이나 주막에서 혼여곡을 건널 무리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혼여곡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등에 업고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겨울, 혼여곡을 건너기 위해 주막에 당도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흉해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네. 이런 매서운 날씨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집에서 홀로 병든 아비를 보필하고 있던 처자 옥난이었지요. 아비를 위한 약을 사기 위해 혼여곡 넘어 큰 의원으로 여정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옥난의 효심이 매우 지극하여 이웃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비의 병에 용하다는 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했으니 어서 서둘러야겠다. 홀로 남아있을 아버지의 병세가 염려되니 속히 약을 구해 돌아가야겠어. 근심 깊은 얼굴로 주막에 들어선 옥난은 자신의 지친 몸을 누일 생각도 않은 채 곧바로 혼여곡을 건널 무리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막집에는 혼여곡을 건널 예정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혼여곡을 건너실 분들이신가요? 그렇소. 아주 딱 맞춰 당도하셨구만요. 이제 막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참이오.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혼여곡을 건너야 하오니 괜찮으시다면 일행에 합류하고 싶어요. 이렇게 참하고 고운 처자가 동행해준다니 고단한 길에 좋은 말벗이 되겠구려. 일행의 인솔자로 보이는 사내가 반색하며 자신을 반겨주자 옥나는 긴장하던 마음을 안도하며 무리에 합류하였고 모여있는 일행 틈으로 들어가 간단한 인사를 마쳤습니다. 혼여곡 너머의 대장터로 향하는 소금장수며 보부상, 대부분 상인들로 꾸려진 일행은 참으로 건장하고 다부진 사내들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한 박력을 풍기는 그들의 모양새에 가슴을 졸이던 옥나는 내심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저토록 건장한 사내들과 일행을 꾸린다면 큰 무리는 없이 혼여곡을 건널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슬슬 출발토록 하시지요. 굳은 날씨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미 무리를 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니 좋게 길을 재촉하도록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럼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하여 길을 재촉한 일행들은 지체 없이 주막을 나서 혼여곡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옥나는 꿈에도 몰랐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크나큰 위기를 말입니다. 조심하시오. 땅이 얼어 까딱하면 절벽으로 곤두박질 당할 것이오. 오늘따라 혼여곡 산세가 유독 험하네 그려. 다들 정신 꽉 차리고 따라들 붙으시게. 절벽에 붙어서 꽁꽁 언 바닥을 조심스레 짚어가며 발걸음을 옮기던 일행들은 점점 굵어지는 눈발에 걱정거리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유일한 여자였던 옥난이 뒤처지느라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좀처럼 계곡을 넘어가는 일정의 기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다가 네 엄동설 안에 야숙이라도 해야 할 판이오. 사내들은 내심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며 한참 뒤처져 따라오는 옥난을 흘겨보고는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주막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옥난의 단아하고 밭꽃 같은 미모에 저마다 음험한 마음을 품으며 선뜻 그녀를 받아주었으나 막상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골칫거리가 되자 대단히 짜증이 오른 모양새였어요. 참으로 미안합니다. 길이 고되다 보니 일행 여러분들께 저는 짐만 되네요. 허참, 어디 혼여곡 넘기가 그리 쉬울 줄 아셨소. 낯짝이 반반하여 여정길에 흥이나 돋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거야 원 영. 투덜거리는 사내들 틈에서 옥나는 엄동설 안에 꽁꽁언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가며 제 발을 분주히 놀렸으나 참시새끼 험준한 여정에 이골이 나 있던 장사꾼 사내들을 따라잡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몸을 추스렸지만 난생 처음 넘어보는 그것도 이리 험준한 고개를 넘는 일은 그녀에게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던져주는 몹시도 혹독한 일이었지요.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진 눈발이 옥난의 눈앞을 매섭게 어지럽히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구나. 그저 일행을 꾸리는 것이 기뻐 간과하고 있었는데 맨몸으로 한겨울에 눈 덮인 계곡을 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을 잠시 잊고 있었지. 무엇이야. 나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을 지체하면 아니 될 일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옥나는 저만치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서슬퍼런 낯빛을 보이는 사내들의 기세에 잔뜩 주눅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홀로 누워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안전만을 기원하면서 약을 기다리며 홀로 있을 아비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얼어버린 얼음판, 게다가 굵어지는 눈보라까지 더해지니 일행들은 점차 말 수가 없어져 묵묵히 걸음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먹장인 하늘에선 점점 폭설이 퍼붓기 시작했고 이미 쌓였던 눈도 채 녹지도 않은 터라 이내 허리춤까지 쿡푹 눈에 파묻히니 일행들은 거북이 걸음의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것이 이대로는 경을 치겠구먼. 추위와 바람이라도 좀 피할 곳이 있어야 체력을 보존할 터인데 큰일이여. 20리는 좋게 넘어왔어야 정상일진데 아직도 이곳이라니 말이여. 걱정 속에 이리저리 눈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들은 잠시 후 저 멀리에서 허름한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쪽으로 향하며 외쳤지요. 저기 좀 보시오. 동굴이 있소이다. 필시 혼여곡을 지나다니는 10만이들이 꾸려놓은 대피호일 것이오. 부랴부랴 동굴 속 대피호에 당도하여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일행들이 겨우 눈보라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었지만 이미 지쳐버린 그들에게는 좋은 휴식터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동굴 속에 들어가 모닥불을 지핀 후 릴려드는 추위를 이기고자 몸을 붙인 채 둘러앉았고 이윽고 바깥은 야음이 깔려 한치 앞의 분간도 어려울 정도로 시커먼 어둠으로 뒤바뀌고 말았지요. 큰일이오.
평소에 반도체 오지 못한 기분이구먼. 이래서야 어디 제 시간에 혼여곡을 다 넘을 수 있을지 원. 글쎄, 왜 아니겠나? 오늘은 불청객이 끼는 통에 영진도를 빼기가 어렵네 그려. 일행 중 하나가 옥난을 넌지시 바라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뱉자 풀이 죽은 옥난은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모닥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어 감각이 둔해진 자신의 두 발을 모닥불 쪽으로 살며시 내미려는데 대뜸 새우젓 장수가 그녀를 밀치며 퉁명스레 소리쳤지요. 아니 이보시오. 처자, 거 좀 비켜서 보. 나도 몸 좀 녹입시다요. 아주 혼자서 무슨 복로빵이라도 잡아두셨소? 어머머, 맥없이 밀려난 옥난이 민망함과 황망함 가득한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았으나 혼여곡을 넘는 속도에 진전이 없음을 모조리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분위기인지라 일행 중 그 누구도 옥난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네, 참으로 미안합니다. 일찍이 이런 험준한 곳을 홀로 나서본 적이 드물어서. 그게 뭐 자랑이라도 된단 말이오.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혼여곡을 건널 준비가 되었다는 겐지. 옥난은 내심 그들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생업이 걸린 그들의 애가 타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집에 홀로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리도 가슴이 메이고 조바심이 나는데 저 사내들이라고 자신만의 사연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없다면 애초에 혼자서는 혼여곡을 넘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신세였지요. 그런 사정을 아로새긴 그녀는 모닥불에서 몸을 비켜 한쪽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대단히 큰일이오. 이러다 혹 상군이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으니 말이오. 이끼 이 사람아,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고 앉은 게요. 그 입 좀 조심하시오. 하필이면 천하의 재수 없는 소리를 방정맞게 발 없는 말이 천리란다는 것도 모르시오. 영물인 혼여곡 상군께서는 천리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다고 하질 않소. 사색이 되어 호랑이 이야기를 꺼낸 사내에게 면박을 주던 새우젓 장수가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질타 섞인 대답을 뱉어낸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이나 한 듯 산천을 찢어발기는 듯한 범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시여 시방. 방금 그 소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아니던감? 소리가 바로 이 근방인디. 아이고, 참말로 야단났네 이거. 이 사람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서는. 그 입이 방정이네 방정이야. 일행들이 사시나무 요동치듯 경련하며 얼어붙어 있는 사이 옥난이 몸을 일으켜 대피호의 바깥을 향해 빼꼼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포효 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그 몸집이 웅장하기도 하여 대피호 바로 근방의 바위 틈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가히 기와집과 견줄 정도로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쓸며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진짜로 상군님이 내려왔어요.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이용에 깜짝 놀란 옥난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서자 그녀의 말을 들은 일행들은 그야말로 바지춤의 오줌까지 죽죽 지리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이 혼여곡에 진입하기 전 주막을 나설 때 보았던 그 다부지고 강인해 보이던 사내들의 모습과는 참으로 딴판의 모습이었지요. 사람 살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호랑이의 거친 울음소리는 점점 더 대피호와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고 포효 소리의 동굴 속은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가는 사이 호랑이의 숨소리가 동굴의 한치 옆까지 들리게 되자 사내 중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오. 솔찬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대표로 제물이 되어 상구님의 노여움을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먼. 아니, 뭐시오? 방금 재물이라고 하셨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사람을 던져주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요? 그럼 뾰족한 방법 있는가?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 말이오. 어디 더 좋은 수가 있으면 투덜거리지 말고 한번 꾀를 내어 보시오.
말은 쉽소만 내 말은. 이것이 어디 그리 쉽사리 결정 볼 수가 있겠냐는 말이오. 그렇다고 하면 대체 누구를 제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던 옥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곤 새우젓 장수가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어차피 이런 속도로는 상구님을 피한다 해도 결국에는 눈밭에 파묻혀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오. 다들 아닌 척하지 말고 냉정해져 보시오. 오직 나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소. 이 처자와 끝까지 계속 동행하다가는 우리 모두 송장이 될 목숨이라 이것이오. 내 말을 똑똑히 이해하시겠소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처자를. 꺼림칙하다는 표정으로 일행 중 한 사내가 말하자 새우젓 장수가 버럭 고함을 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럼 내기 저 처자 대신 재물이라도 되시겠다는 거요? 내 그 결정 말리지는 않으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소이까? 빌어먹을. 이거 별 수 없겠구만. 이보시게 처자 우리를 용서하시게. 당사자를 버젓이 앞에 두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사내들이 죄책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옥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 있는 이기심과 공포심을 맞닥뜨리자 옥란은 밖에 있는 상군보다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럴 수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셔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홀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을 위해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따라붙을게요. 제발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셔요. 사정은 딱 하네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먼 그래. 참으로 미안하네. 옥란이 사색이 되어 애절한 목소리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두 손을 모아 빌어보았지만 안 그래도 혼여곡을 넘는 여정에 꽤나 걸리적거리던 옥란을 이참에 제물로 던져주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본 사내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를 향하고 있는 군중 심리의 불똥이 혹여나 자신에게 튄다면 큰일이었지요. 본인의 목숨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 일행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행들에게 붙들려 내던져지듯 대피호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패대기 쳐진 옥란이 새파랗게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자 대번에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하늘이시여. 옥란은 정신이 혼미하여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리한 호랑이의 두 눈은 옥란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 흉흉히 빛나고 있었지요. 이윽고 호랑이가 두툼한 앞발을 움직여 핏기가 가셔 창백해진 옥란의 앞으로 한 걸음 내딛자 끝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옥란은 그만 털썩 혼절하여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호랑이의 얼굴이 쓰러진 옥란의 몸 코앞까지 당도하였고 옥란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정신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어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산중의 외딴 곳. 산새가 요란히 지저귀는 소리에 옥란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중얼거렸답니다. 대체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큼지막한 암벽으로 둘러쳐진 동굴 안이었습니다. 저만치에서 보이는 동굴의 입구에서 폭신한 아침 햇살이 퉁퉁 부은 옥란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기억이 났어. 분명히 나는 지난밤에 상군의 앞에서. 옥란은 간밤 호랑이를 눈앞에 두고 혼절했던 기억이 똑똑히 떠올랐지요. 분명 그 상태로 호랑이에 물려가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가 놀라 황망히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언가 등 뒤에 닿는 포근한 감각을 눈치챘습니다. 헤이! 소름이 돋은 옥란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세상에나 이것이 무슨 일이겠어요?
어제의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글쎄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여지껏 옥난의 몸을 따뜻하게 품고 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 호랑이는 분명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윽고 누워있던 호랑이가 눈을 뜨고 그 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고 차분한 눈길로 잠자코 옥난을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이를 본 옥난은 어쩐 일인지 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호랑이의 턱을 쓸어만지자 호랑이가 낮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동굴 안쪽에서 앙상하게 마른 암컷 호랑이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옥난 옆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니 그녀의 얼굴 앞에다 제 아가리를 크게 쩍 벌렸지요. 어라? 암컷 호랑이의 입안을 살펴보던 옥난이 놀란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천장에는 사슴에 부러짐 뿔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가엾게도 이것 때문에 먹지 못하여 일이 앙상해진 것이로구나. 옥난은 암컷 호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의 입에 팔을 집어넣고 깊게 박혀있던 사슴뿔 조각을 빼내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나를 먹으면 곤란하단다. 알겠지? 그녀의 말에 암컷 호랑이는 크게 포효하고는 기뻐하는 모양새로 옥난의 머리에 제 머리를 부비며 그르렁거렸지요. 수컷 호랑이는 마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듯 그 큼지막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빙긋이 웃으며 그런 호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난이 호랑이 굴 속에서 매서운 폭설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날 밤, 옥난은 호랑이 부부가 잡아온 고기를 모닥불에 익혀 먹으며 동사하지 않고 따뜻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눈이 그치고 날씨가 맑게 개이자 옥난의 곁에 누워있던 수컷 호랑이가 그녀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돌리며 으르렁거렸어요. 설마 내 등에 업히라는 소리니? 옥난이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엎혀 목을 감싸지자 수컷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레 같은 속도로 동굴 밖을 뛰쳐나가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쏜살처럼 지나가는 통의 멀미까지 느낀 옥난은 호랑이에게서 떨어질세라 제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감싸진 손을 꼭 붙들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묘한 측지법이라도 쓰는 양 혼여곡을 단번에 뛰어넘고 물을 건너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옥난의 집 마당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던 옥난이 채 놀라움을 거두기도 전에 그녀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번개처럼 몸을 움직여 사라져버렸지요. 벙찐 표정으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가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사람을 잡아먹기로 이름 높은 그 무서운 상군이 나를 이리 살뜰하게 돌봐줄 줄이야. 게다가 집 앞까지 나를 바래다 주다니? 비록 혼여곡을 넘어 약을 사오진 못했지만 덕분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 않고 몸을 보전할 수 있었어. 옥난은 한숨을 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사라졌던 수풀이 바스락대며 갈라지더니 방금 전 그 호랑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난이 놀라 다가가자 호랑이는 그런 그녀의 발밑으로 육중한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참 저 녀석 덕분에 여러 번 놀라 자빠지는구나. 대관절 호랑이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귀하디 귀한 사양이었어요. 옥난이 아버지의 병세를 고치기 위해 혼여곡을 넘어가 구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맙소사! 그날 이후 호랑이는 사흘이 멀다 하고 짐승을 사냥하여 옥난의 집 앞마당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사슴이며 곰, 멧돼지, 심지어 노루까지.
옥난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짐승들까지 턱턱 사냥하여 던져두는 통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덕분으로 아비의 약에 필요한 진귀한 재료들을 손쉽게 구한 덕택에 그녀의 아비는 나날이 병세가 호전되기에 이르렀고 이내 경석에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호랑이가 던져준 짐승들의 고기 또한 매우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으니 그것을 팔아 살림에 보탠 옥나는 차츰차츰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지요. 그녀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극진한 호랑이에게 받은 보은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몸져 누워있는 이웃들에게 호랑이가 준 귀한 약재들과 고기들을 나누며 그들을 돕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은덕을 쌓은 그녀는 혼인을 하고 가족을 이룬 이후로도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 해로할 때까지도 행복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호랑이는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수호신처럼 옥난의 곁을 맴돌았다고 하지요. 한편 다 함께 혼여곡을 건너던 그날 옥난을 대피호 밖으로 매몰차게 내던졌던 나머지의 일행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난을 내던지고 상군을 물렸지만 그 이후로 밤새 그칠 줄 모르고 퍼붓던 폭설에 발이 묶인 그들은 그렇게 대책 없이 대피호 안으로 밀려든 눈사태를 차마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혼여곡을 덮은 눈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야 얼어붙은 자신들의 주검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봉대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적당한 홍기를 맞은 처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월임으로 비록 풍족하지 못한 살림의 집안에서 기근에 시달리며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화사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 누구나 칭찬이 자자할 만큼 어여쁜 사람이었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월임이 아니냐? 요거사, 너는 어째 날이 갈수록 고와지는 것이? 코올리게 모양 새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 정말 시집가도 되겠어. 아이 참 창피하게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아직 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얼씨구, 방금의 내 그 말 때문에 온 마을 사내들이 눈물로 소매춤을 훔치느라 야단법석이겠구나. 이렇듯 월임의 미색이 절정에 닿아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고 전부터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여러 사내들의 집안에서는 좋은 조건을 앞세운 혼담들을 줄지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월임의 부모는 제 여식만큼은 풍족한 환경에서 지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딸 앞으로 들어온 혼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지요. 이처럼 봉대골을 대표하는 미인 월임을 제 마음에 품고 혼담을 넣은 사내들 중에서는 품행이 바르고 행실이 모범적인 사내들이 대다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뒤가 구린 사내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질인 사내가 있었으니 관군들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해 산중에서 도망쳐 나온 도적 출신의 양수가 그 주인공이었지요. 그는 산에서 도망 나와 신분이 들킬 것을 우려해 여기저기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붕대골까지 흘러든 양수가 고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중에 버려진 작은 암자를 발견하였어요. 암자가 꽤 오래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양수는 그 즉시 꾀를 내었습니다. 절간에 버려진 낡은 승복을 주워 입고는 제 머리를 밀어 승려로 위장하였지요. 그리하여 탁발승 노릇을 하며 고을로 내려와 시주를 받아 생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수가 승복을 뒤집어 쓰고 시주를 받으며 봉대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월임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월임을 처음 보고는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스님. 뒷산 폐암자에 새로운 스님께서 기거하신다 들었는데 그것이 스님의 이야기셨군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님. 양수를 발견한 월임이 합장하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월임을 바라보고 있던 양수가 당황하여 그제야 탁발승 흉내를 내었지요. 나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그것이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봉대골에 새롭게 불도를 전하고자 당도한 승려이지요. 소승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시주 좀 부탁드리려만. 얼빠진 얼굴로 워림을 바라보다 아차 싶었던 양수가 헛기침을 하고는 합장을 하며 말했지요. 워림은 아무런 의심 없이 양수를 탁발승으로 오인하였고 집안에서 먹을 만한 것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시집거리가 변변찮아 면목이 없습니다, 스님. 그리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서요. 아니요. 무슨 그러한 말씀을. 부처님께 자비를 보이는 일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워림은 양수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며 꾸벅 인사를 하였고 양수는 워림이 내민 먹거리를 시주 주머니에 담으며 그녀의 환한 미소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워림의 집을 나와 먼 골목으로 접어들자 양수는 마치 초연에 빠진 사춘기의 소년이 된 기분이 되어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중얼거렸지요. 이거야 원. 산전수전 다겪으며 수라장을 헤쳐온 내가 겨우 계집 하나에 이리도 정신을 놓는 경우가 생기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로구만. 그나저나 그 미모가 상당히 훌륭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려나? 재버릇해 못 준 도적 출신의 양수가 온갖 망나니스러운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워보았지만 지금의 가짜 탁발승 처지로는 워림에게 무엇을 해볼 방도가 없었습니다. 양수는 입맛을 쩝 다시며 워림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만치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에 담은 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이후 워림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양수는 틈만 나면 시주를 가장하여 워림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수가 다른 집에서 시주로 받은 인절미를 들고 워림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워림에게 맛있는 인절미를 나눠줄 생각으로 잔뜩 들떠보였지요. 그녀의 집 담벼락에서 얼쩡대고 있으려니 담 너머 안쪽에서 워림과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래서 어느 집 혼담에 응할 것인지는 따로 정해둔 것이 있느냐? 어머니 저는요? 저 아래 물레방아 옆집의 최씨 아저씨네 둘째 아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냐? 그래, 이 어미의 생각도 그러하구나. 아무래도 적당히 살림살이도 번듯하고 밥 굶을 일도 없는 데다가 또 너무 형편이 차이가 나서 시집살이를 하느라 시달릴 만한 집도 아니고 말이야. 사실 혼인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데 저는 아직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데. 으이구 이거사, 혼담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혼기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란다. 젊음은 마냥 너의 곁에 머무는 선물이 아니니 그런 소리일랑 접어두고 괜찮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올 때 미루지 말고 얼른 날짜를 잡자꾸나. 내 매파 할멈에게 근시일 중으로 우리 집에 들르라 전해놓으마. 알겠어요, 어머니.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양수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워림이 최씨네 둘째 아들 놈인지 뭔지에게 넙죽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말이지요. 자신은 워림에 대해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그녀를 빼앗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양수는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이튿날 양수는 목탁과 염주를 챙겨들고 워림의 집을 방문했지요. 조어들은 연부를 기세 좋게 읊조리며 시원스레 목탁을 두드리던 양수는 소리를 듣고 사립 밖으로 나와 본 워림의 어미를 향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른 척 지나가려 하여도 집안에 달라붙어 있는 애끼가 원혼이 너무도 강렬하여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아니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애끼라니요? 난데없는 불길한 소리를 내뱉는 스님의 연불 소리에 워림의 어미는 놀란 눈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녀가 미끼를 물자 더욱 신이 난 양수는 엄살 섞인 몸짓으로 목탁을 두드렸지요. 애끼라 함은 모름지기 엄청난 원한을 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뒤
제 꼬락서니와 똑같이 당할 희생자를 물색하여 저승길에 데려가고자 혈안인 그야말로 악독한 원혼. 보살님의 집터에 그 지독한 애끼가 달라붙어 있구려. 양수가 흥이 오른 거짓부렁으로 엄포를 놓아대자 워림의 어미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양수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말했어요. 아니 스님, 설마 우리 집에 무슨 병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간 지독히도 가난하게 지내오면서 이제야 겨우 딸아이 혼담으로 형편이 조금 밝아지나 싶던 차에 대체 이게 무슨 소동인지 모르겠습니다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원혼의 주인이 시집을 가지 못하고 떠난 손말명이라 이 집안의 따님을 길동무로 삼으려 하고 있어. 말을 잇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벙긋거리는 워림의 어미를 보자 양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거다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여식의 경사스러운 혼담을 앞둔 워림의 어미가 양수에게 제발 도와달라 간청하였습니다. 양수는 두 눈을 감고 목탁을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물론 속으로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 혼쭐이 나던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애끼는 그리 간단한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외다.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버티고 있으니 결국 워림의 어미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무엇이든지 알 터이니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저 어린 것이 부모 잘못 만나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혼사를 앞두고 허리 좀 펴나 하는 와중에 참말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십니까요? 워림의 어미는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고 양수는 한쪽 눈으로 실눈을 뜬 채 그녀를 힐끗 내려다본 뒤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외다. 애끼에게 곁을 내주지 않을 만한 법력을 지닌 사람과 짝을 이룬다면 따님의 신변에는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오. 그의 말에 워림의 어미가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한 법력을 지닌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요? 어지간한 범인이 그런 신통력을 지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예컨대 저같이 오랜 기간 수행을 쌓은 숙녀 정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요? 네, 아니 스님, 혹시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따님을 제게 내어주셔서 혼사를 치르게 되면 이번 애끼는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만. 허나 스님, 출가하신 분이 어찌 혼인을 하실 수가? 워림의 어미가 살며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양수는 버럭 기세를 높여 대꾸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저 혼인의식을 가장하여 원혼의 눈을 속이며 또한 그것을 징표 삼아 애끼의 접근을 막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기라 할 만한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이 집안 사람들의 자유겠지요? 아무튼 따님의 명줄은 바로 보살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수는 오히려 언짢다는 듯 이야기하였고 워림의 어미는 난색을 표하며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라 여긴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부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오. 저는 내일 아침이면 이 봉대골을 떠나 수행길로 오를 예정이니 내일 다시 들러 부인의 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양수는 목탁을 두드리며 돌아가 버렸고 가짜 탁발승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던 워림의 어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림의 어미는 제 딸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워림 역시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벅차오르는 슬픔까지는 차마 감출 수 없었지요. 탁발승에게 시집을 가야만 하는 이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셔요. 제 팔자에 정해진 운명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자신의 어미가 슬퍼할 것을 염려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워림의 어미는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훌쩍 흘러 다음 날이 되었고 양수가 등에 뚜껑이 달린 커다란 망태를 짊어지고 워림의 집에 나타났지요. 길을 떠날 채비를 끝낸 워림이 제 부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일이 풀린 것을 확인한 양수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그래,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애써 침착한 모습으로 양수가 오늘 때자 슬픈 얼굴로 딸을 살펴보고 있던 워림의 어미가 모든 것을 체념한투로 말했습니다. 예, 스님. 변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령 이 방법밖에는 없질 않겠습니까? 부디 제 여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저 역시 함부로 천기를 누설하여 하늘의 뜻을 거스른 몸. 이미 워림낭자와 저는 운명의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멀리 떠난다면 애끼도 더 이상 따님께 달라붙는 일은 없을 테지요. 스님, 앞으로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림까지 앞으로 나서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양수는 이미 천하를 얻은 듯 심취하여 기세가 올랐습니다. 자, 워림낭자, 고을을 떠나 애끼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에 당도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 망태 안에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양수의 거짓말로 눈에 띄는 미인인 워림을 데리고 봉대골을 빠져나가다가는 고을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목을 끌어 제 계략이 들통날 것을 우려했기에 고민 끝에 이런 술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워림은 난처한 얼굴로 잠시 고민하다 이내 양수의 제안대로 망태 속으로 들어갔고 양수는 망태의 뚜껑을 닫아 외부에서 워림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워림의 부모와 인사를 나눈 뒤 두 다리에 잔뜩 힘을 실어 워림이 들어있는 망태를 등에 메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릴 뻔한 것을 겨우 참아 그는 워림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축지법이라도 깨우친 승려 마냥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건넌마을 나루터에 당도하기 위해 가장 빠른 산길에 들어선 양수는 망태의 무게도 잊은 채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산채의 관군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이 끝나버릴 뻔한 도적놈이었으나 지금은 고을에서 가장 빼어난 미인을 제 아내로 삼아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도망쳐 살림을 차릴 예정인 새 신랑이 되었으니 그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이 머리를 잘 써야 몸이 편하다. 이 말씀이지? 만약 내가 신분 좋은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분명 영의정까지 해먹었을 제목인데 말이야. 양수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까지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세가 조금 깊어진다 싶던 찰나 수풀이 우거진 곳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소란스럽다 싶더니 잿빛의 늑대들이 고개를 내밀며 튀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늑대! 이곳에 늑대의 서식지가 있었단 말인가? 양수는 깜짝 놀라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딘가 쫓기는 듯 보이는 늑대들은 눈앞에 양수를 향해 번뜩이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대고 있었지요. 졸지에 목숨을 위협받게 된 양수는 워림이 숨어있는 묵직한 망태를 메고서는 결코 늑대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쳇! 아깝지만 별 수 없겠군. 일단은 내 목숨이 가장 중하니 말이야. 그는 야비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망태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이 망태를 향해 모여들었고 킁킁대며 코를 박고 망태의 냄새를 맡는 사이 양수는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 저만치 떨어진 바위 틈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늑대 중 한 마리가 망태의 뚜껑을 발톱으로 긁으며 열어젖히려던 때
숲풀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늑대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화들짝 놀란 늑대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쳐버렸지요. 이윽고 숲풀에서 사냥꾼 차림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놓쳐버렸는가? 오래간만에 근사한 사냥감을 발견했거늘. 이거 아깝게 되어버렸구먼. 그는 바로 이 늑대들을 뒤쫓던 건넌마을 사냥꾼이었습니다. 달아난 늑대들의 발자취를 쫓으려던 사냥꾼은 문득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망태를 발견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망태의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어이쿠. 망태 속을 들여다본 사냥꾼은 몹시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울고 있던 어림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오? 아니 어쩌자고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망태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게요? 워림을 망태 속에서 꺼내주며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워림은 그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자 순진한 처자를 꿰어 도망칠 목적의 사기극이었음을 단박에 알아차린 사냥꾼은 벌건 홍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을 칠 사기꾼 놈이 있나? 한편 멀찍이 떨어진 바위 틈 뒤에 숨어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던 양수는 주변이 고요해지자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망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늑대들은 모두 돌아간 것인가? 망태의 상태도 멀쩡한 것을 보니 녀석들이 흥미를 잃고 멀리 달아났나 보군. 이거 정말 다행이야, 그래? 하마터면 애써 엮어놓은 월임낭자를 늑대밥으로 빼앗길 뻔했지 뭔가. 양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희죽거렸습니다. 이윽고 월임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망태의 뚜껑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망태 속에 들어있던 독사 수마리가 씩씩대며 양수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독사들의 습격에 혼비백산한 양수는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잔뜩 독이 오른 독사들은 양수의 팔과 다리, 입술 등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온몸을 잔뜩 물린 양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양수에게 실컷 화풀이를 한 독사들은 유유히 숲풀 속으로 사라졌고 지나가느니 하나 없는 깊은 산중에서 양수는 쓸쓸하게 땅바닥에 누워 꿈틀거릴 뿐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양수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없었고 그렇게 그는 허망하고 비참하게 탁발승, 연극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넌마을의 사냥꾼은 워림에게 내막을 전해 듣고는 양수에게 따끔한 벌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주변에서 작은 바위들을 모아서 워림의 몸무게와 엇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망태 안에 던져 넣어 마치 워림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놈, 어디 따끔한 맛 좀 봐라. 마지막으로 사냥꾼은 약재상의 팔기 위해 잡아두었던 독사들이 잔뜩 들어있던 주머니를 망태 속에 던져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하산하여 무사히 자신의 집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던 워림은 하마터면 사기꾼의 새치 혀외소가 머나먼 땅에서 사기꾼의 아내로 살 뻔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와 눈물의 재회를 가지며 서로를 얼싸안았고 사냥꾼에게도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인연이 되었으니 이것저것 혼담을 잴 필요도 없이 사냥꾼과 일사천리로 혼인을 맺어 두 사람은 이후로도 봉대골에서 가장 금슬이 좋은 부부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평안북도 정주 납청 지방에 방자육이 장인인 백첨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름 높은 유장이었어요. 그는 방자육이 장인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과
일밖에 모르는 자신의 성실함을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장인이었지요. 어려서부터 천하디 천한 유장쟁이라 하여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풍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재주를 쉽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으며 묵묵히 숙련의 길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선 팔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실력과 노점을 가지게 되어 숱한 제자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백첨지가 유기그릇을 만드는 노점은 평안북도 상권의 명소였습니다. 조선천지 내놓으라는 유기장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개성과 안성바닥에서조차 그 유명세가 널리 퍼진 알짜 중의 알짜 가게였지요. 이 백첨지가 녹여내는 노스의 질이 참으로 고급 중 고급이어서 젊은 시절에는 내수사와 상현에서 일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조선 제일이었답니다. 백첨지의 방자 기술이라면 조선에서는 그를 따를 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내는 유기의 가격은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지만 양반님네들 혼수 목록에 빠지면 섭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니 물건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한양 세도가며 권세가에서는 금은보화를 잔뜩 싸질머지고 혼수를 해가도 이 백첨진의 유기그릇이 혼수품에 들어있지 않으면 양반의 체면이 깎여나갈 정도였으니 참으로 그 위세가 드높기로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워낙에 전국적으로 밀려드는 주문이 많았던 데다 유기장을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고 일에만 몰두하는 성미까지 더해지니 그는 하루에 허리를 제대로 펼 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과로하기 일쑤였답니다. 아이고, 내 삭신이야. 관절이라는 관절이 멀쩡한 곳이 없구만 기래. 아무리 몸이 박살나도록 일을 해도 주문을 맞추려면 시간이 영 모자라는구먼.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일이 잔뜩 밀려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백첨지가 노점에 딸린 방에서 쓰러지다시피 몸을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곤 등을 붙이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백첨지가 기지개를 펴며 방에서 나와 공방을 둘러보는데 거렁뱅이를 겨우 벗어난 듯한 웬 젊은 총각이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자신이 잠들었던 흔적을 치우고는 빗자루로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첨지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던지자 총각이 하늘로 튀어오르듯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첨지가 말했지요. 이 공방 주인인 나의 허락도 없이 월담을 하여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잠을 자긴 하였으나 제가 더럽힌 자리를 말끔하게 소재하는 것을 보아하니 경우는 밝은 청년이로구나. 그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한몫 거들어보지 않겠느냐? 몰래 들어온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처하자 덜덜 떨며 잔뜩 얼어붙어 있던 총각이 백첨지의 너그러운 권유를 듣자마자 예상도 못했다는 듯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아니, 저 정말이십니까요? 뭐든 시켜만 주신다면 반드시 밥값을 해내 보이겠구만요. 잔뜩 기가 눌려 벌벌 떨던 청년은 백첨지의 말에 고개를 들어올리며 대번에 얼굴이 밝아졌고 그날부터 거렁뱅이 청년 강보는 백첨지의 노점 가게방에서 숙식하며 낮이면 기운 좋게 풀무지를 하는 것으로 거지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식이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어디 오늘도 어여쁜 녹그릇을 잔뜩 만드셨는지요? 늘상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과 비결이 궁금한데 대체 어째서 이 여식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질 않으려 하시는 것인지. 제가 계집아이라 그래요? 거친 타격음과 마찰음이 가득하고 눈물이 튀고 있는 공방으로
아직 솜털도 빠지지 않은 뽀얀 피부의 젊은 처자 한 명이 발랄하기 그지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바로 백첨지의 무남동녀 외동딸 보연이었답니다. 노쇠와 한 몸으로 지내며 일밖에 모르던 백첨지에겐 유일하게 자신의 직업보다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여식이었지요. 왈가닥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 보연은 틈만 나면 공방으로 들이닥쳐 제 아비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는 하였는데 늘 이렇듯 공방에 여기저기를 헤집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을 빛내며 감나라 배나라 들쑤셔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공방에 들렀다가 풀무질에 여념이 없는 강보와 처음으로 마주친 보연은 텃세를 노는 아낙네의 모양새로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거만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랍쇼. 뭐야? 누군데 우리 아버지의 공방에서 풀무질을 하고 있는 거야? 강보가 공방에서 숙식하여 아무리 꾀죄죄한 꼬락서니를 지니고 있기로서니 초면부터 바로 천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강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멀찍이서 제 여식을 발견한 백첨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파리를 쫓는 듯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이거사 왔으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구경이나 하다가 갈 것이지. 어쩌자고 일하고 있는 강보를 귀찮게 구는 게냐. 강보? 강보라고요? 거 이름 한번 무식하게 힘만 셀 것 같이 일자무식스러운 이름이네. 아무튼 아니 아버지, 이 강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예요? 어이구, 그건 내가 알아서 무엇하게. 거 풀무질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리 비켜서 거라. 그나저나 너는 어찌 이리 공방에 자주 오는 게야? 논물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이구, 못 말리겠구만. 보연의 무례한 등장에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백첨지의 여식임을 알게 된 강보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보연을 한번 슥 훑어보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지요. 보연은 화덕의 열기로 발그스름해진 뺨을 잔뜩 부풀리며 뾰루퉁해져서는 그런 강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 말고 흥 하고는 몸을 돌려 공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노쇠를 만들기 위해 용로에 합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은 공방에서 오로지 백첨지 혼자만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었지요. 이후의 공정에서 추가되는 몇 가지의 재료와 비법 역시 오직 백첨지만이 쥐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백첨지의 노점에는 종업원이 10댓명이나 되었지만 방자를 두드리고 펴며 완성품으로 다듬어내는 기술도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백첨지의 몫이었습니다. 백첨지는 쉽사리 자신의 비결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방자육이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을 꽉 틀어진 백첨지가 못마땅하여 제자를 가장한 종업원으로 들어왔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강보만큼은 마치 우직한 황소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백첨지를 은인으로 모시며 가진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키워나갔지요. 그렇게 서너 해가 흐르자 강보는 풀무지를 면하게 되었고 백첨지는 드디어 강보에게 초벌 방자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강보가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지로 연명하다 백첨지의 공방까지 흘러들어왔으나 백첨지의 덕택에 봄바탕이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훤칠해 제법 날카롭게 빠졌으며 연일 망치와 풀무로 다져진 상체는 어느새 근육이 붙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또한 키는 자그마치 팔척에 가까워졌으니 참으로 듬직하고도 근사한 사내가 되어 노점 근처 장터에서는 이 강보를 모르는 상인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백첨지의 방자유기를 구경하려 모여들었던 귀부인들이 어느덧 구석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강보를 보기 위해 모여들 정도였지요.
어머나, 참으로 이런 공방에 처박혀서 논물이나 튀기고 있기에는 퍽 아까운 청년일세. 천한 유장질은 그만두고 우리 집 머슴으로 났었으면 알맞겠구만. 아니, 이 여편네가 채통머리 없이 이 무슨 망발이신가. 하지만 그 의견에는 나 역시 적극 동조하는 바이네. 중년의 여인들이 농을 던지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으나 강보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제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저만치 떨어진 골목길 어귀에서 그런 강보를 물끄러미 허나 그윽하게 애가 타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백첨지의 여식 보연이었지요. 보연은 공방에 놀러오는 사이 틈틈이 지켜보고 있던 강보에게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왈가닥으로 백첨지의 응석바지 여식으로나 지내던 천방지축이 험하고 묵직한 금속을 다루는 거친 환경에 노출되어 용암 같은 용광로의 불길 앞에 다져진 야생적이고 울끈불끈한 사내에게 풍덩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훌쩍 사내가 되어버린 강보에게 어느새 크나큰 연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보 저 자식, 언제 저렇게 훤칠해져서는 말이야. 처음 이곳에 흘러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거렁뱅이 몰골을 벗어나지 못하였거늘 언제 저리도 근사한 사내가 되었다지? 보연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보의 주변에서 질척거리고 있는 중년 귀부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다 결국 어느 여름날 사달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강보는 지게를 지고 반마장쯤 떨어진 백첨진의 집에 가서 공방 인부들 먹을 점심밥상을 지고 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용로에서 한창 합금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점심밥상을 짊어지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니 강보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집에는 마침 보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강보를 맞이했지요. 어휴, 얘 강보야. 몰골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땀으로 멱이라도 감은 줄 알겠구나. 어서 이쪽 우물로 오거라. 보연이 바가지를 들고 우물 쪽으로 앞장섰습니다. 예, 알겠구만요. 강보가 쭈뼛거리며 우물가로 따라서자 한여름 부엌에서 아궁이에 앉아 점심상을 장만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보연의 치마가 찰싹 달라붙어 둔부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보는 난생 처음 두 눈으로 보는 여인의 적나라한 몸매에 깜짝 놀라 그만 하초가 뻐근해지고 말았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던 강보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진풍경이었지요. 아니, 얘 좀 봐. 뭘 그리 멍청이 섰어? 설마 등목할 줄 모르는 게니? 이리 와 엎드려 보렴. 보연은 키득거리며 우퉁을 벗어던진 강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었습니다. 고운 손바닥으로 강보의 등을 문지르다가 문득 밀어도 밀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강보의 넓은 등짝에 매료되고 말았지요. 어쭈? 제법. 익은 홍시빛깔이 된 얼굴로 곁눈질을 하던 보연이 침을 꼴깍 삼키며 강보의 앞가슴 쪽도 물을 뿌리며 문지르자 콧바지를 뚫을세라 강보의 대들보가 공중을 향해 발포할 기세로 쿵쾅거렸습니다. 맙소사. 저게 대체? 보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제 눈으로 목격한 강보의 육중한 대들보는 그간 보연이 억눌러 오던 인내심을 박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리 따라오거라. 그 길로 보연은 강보에게 달려들고는 그를 부엌 뒤쪽으로 끌고 가 치마를 깔아두고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는 쇳물 마냥 어우러지고 말았지요. 불꽃 같은 청춘 남녀의 화라산 같은 거사에 한여름 매미들도 무얼 아는 듯 신이나 목청껏 우러젖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보는 점심상을 받으러 갈 때마다 보연에게 잡혀 그냥은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비가 없는 틈을 타서 점점 대담해져서는 제 집 부엌이며 우물 옆에 자리한 갈대밭이며 발길 닿는 곳이면 닥치는 대로 늘러붙어
누가 유기장인의 딸이 아니랄까봐 강보와 함께 용광로를 만들기 일쑤였지요. 강보는 이러다 큰일이 난다며 보연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버지인 백첨지에게 말해 강보를 공방에서 쫓아내게 만들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소 과격한 방도이긴 했지만 사실 보연은 더 이상 이대로 강보를 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귀부인들의 머슴으로 팔려가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이렇듯 강보를 점찍어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강보를 향한 춘심이 너무 과해 앞뒤 잴 틈도 없이 일이 되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보는 그저 보연의 말을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보가 점심상을 지고 불이 나게 노점으로 가는데 담벼락 그늘에 앉아 졸고 있던 관상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대뜸 강보의 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보게나, 자네, 나 좀 잠시 보셔야겠어. 자네의 관상이 확 변하고 말았구만 그래. 예? 그 말을 들은 강보가 깜짝 놀라 반문하고는 관상쟁이의 영감을 밀치듯 제쳐버리고 헐레벌떡 노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안색이 새파래진 강보를 발견한 백첨지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강보는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표정이 되어 손살에 쳤지요. 강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관상보는 영감쟁이가 내가 사부님의 여식과 그리도 음흉한 짓을 저질러 온 것을 몽땅 알아채고 말았구나. 그 짓을 하면 얼굴이 변하는가 봐. 설마 몇 번을 하였는지도 모조리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내쫓겨나겠구나. 틀림없이 자신과 보연의 관계를 알아챈 관상쟁이가 자신을 겁박하기 위해 불러세웠다고 여기고 있던 강보. 순진한 강보는 온갖 잡생각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다가 우선은 관상쟁이 영감이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는 것에 생각이 미쳐 그간 쓰지 않고 고이고이 모아둔 품삯을 챙겨들고 관상쟁이 영감에게로 향했지요. 강보를 발견한 관상쟁이가 키득키득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저기 도사님 부탁입니다요. 제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돈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이것으로 부디. 그 잡스러운 푼돈은 되었고 자네 그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게. 관상쟁이 영감의 말에 강보가 중죄를 저지른 죄인 마냥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던 관상쟁이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상이 그야말로 횡재수를 받아 팔자를 고쳐먹을 상이 되었구만. 자네의 팔자가 송두리째 바뀔 게야. 관상쟁이의 말에 그간 백첨지의 여식과 그렇고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몽땅 들통난 게 아님을 알아차린 강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쉰 뒤 말했지요. 아니, 영감님, 팔자를 고치다니요. 지금 제 형편이 어떤지 알기나 하십니까?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일하다 말고 뼈 빠지게 봉사하느라 육신이 모자를 지경인디 겨우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이리 살아서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친답니까? 강보의 말에 관상쟁이가 희죽거리며 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자네의 주인 역시도 지금 자네를 위해 일하고 있다네. 자네가 아주 예전에 지어놓은 복이 이제야 빛을 발하겠구만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소리입니까요? 강보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관상쟁이는 강보가 내민 돈에서 엽전 하나만을 쏙 들어 빼가고는 복채는 이거면 되었네. 라고 말하며 웃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강보는 자리에 누워 관상쟁이의 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하네.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란 말이여. 도통 알 수가 없구만. 강보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골똘히 고민하다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몇 해가 더 흐르고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늦여름과 가을의 초입 사이에 계절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기력이 쇠한 채 장질부사에 걸려 비실비실하던 백첨지가 백약이 무효하여 위독해져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서는 뭔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강보와 보현을 자신의 앞에 불러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강보야, 지금부터 노쇠합금, 주조법과 방자 비밀을 전부 전수해주마. 잘 새겨듣고서 우리 노점의 명맥을 이어다오. 그리고 나이 딸 보현이를 잘 부탁한다. 내 너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니라. 사부님, 어찌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신답니까요? 강보 너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너와 나는 아주 예전에 한 번의 인연이 더 있는 사이였단다. 나도 최근에서야 내 목덜미 근방에 나 있는 흉터를 보고서야 너를 알아볼 수가 있었지. 내가 아주 어릴 적 이 근방에서 크게 물 난리가 난 적이 있을 게다. 그때 나는 상의원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지. 개울을 건너기 직전에 내가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말려섰고, 나는 행색이 남루한 꼬마아이가 내게 동냥이라도 하나 싶어 너를 밀쳐내려 했단다. 그때 불어난 물이 개울가를 덮쳐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을 죄 휩쓸고 가버렸지 무엇냐. 놀란 내가 뒤를 돌아 너를 찾아보았지만 너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뒤였단다. 내 목에 나 있는 그 흉터만을 내 기억에 선명히 남겨두고 말이다. 내 덕에 내가 목숨을 구제하여 지금까지 이리 호의호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게지. 내가 부지런히 우리 노점에서 일해온 모습을 내 모조리 담아두고 있었단다. 너야말로 우리 노점의 후계자로 제격인 녀석이야. 그리고 보현아, 너는 강보 이 사내를 보필하여 아비의 명맥을 이어주거라. 강보 이놈이 보기보다 훨씬 진국인 놈이니 이것저것 잴 필요 없이 내 서방으로 삼으면 아주 딱이겠구나. 백첨지의 말에 보현은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간 백첨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법과 기술들을 강보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슬픔에 젖은 강보와 보현이 백첨지의 1년상을 치르고 난 뒤 보현은 강보를 집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강보야, 아니 서방님, 제 절을 받으셔요. 이젠 저희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그간 제 변덕에 어울려 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젠 제가 성심을 다해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정식으로 보현을 색시로 맞아들이게 된 강보는 백첨지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받아 방자유기장의 장인으로 발돋움하여 비루하고 가난하여 어려웠으나 타인을 도우려는 어진 마음에 대한 은덕을 받아 보현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